여기 일본의 질서정연한 사회만이 정답이라 믿었던 한 일본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원치 않게 오게 된 한국에서 시끄러운 거리와 무질서한 동료들을 보며 매일같이 일본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2년 뒤 그녀는 서울은 나를 구원해준 도시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쫓겨나듯 오게 된 이 낯선 땅에서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년 전만 해도 저는 일본 도쿄의 가장 번화한 비즈니스 중심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일본 최대 종합상사 중 하나,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그 회사의 마케팅팀에서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었죠. 회사에서 제 평판도 꽤 괜찮았는데요. 상사들은 저를 성실하고 꼼꼼한 직원이라고 평가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기대주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거든요. 제 나이 또래 여직원들 중에서는 꽤 빨리 승진한 편이라 스스로도 자부심이 꽤 컸어요. 하지만 그때 제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저보다 20살이나 많은 도쿠야마 부장님과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이었죠. 그분은 당시 48세로 이혼하고 혼자 살고 계셨는데 나이가 많아도 젠틀하고 세련된 매력이 있었어요.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후배 직원들도 많이 따르곤 했죠. 저희 관계는 단순한 사내연애가 아니라 정말 진심이었어요. 함께 미래를 그리면서 결혼까지 생각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회사의 보수적인 분위기가 문제였습니다. 규정집에 쓰여 있지는 않았지만 회사 안에는 직장 내 연애 금지라는 보이지 않는 룰이 있었거든요. 눈치채는 순간 곧바로 부서를 옮기거나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게 현실이었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어느 날 인사팀에서 저만 조용히 부르더니 통보하더라고요. 하니카 씨, 서울지사로 발령 났습니다. 2주 안에 출국 준비를 하세요. 그 말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죠. 그 발령은 사실상 좌천이었고 본사에서 저를 눈엣가시로 여긴다는 뜻이었어요. 왜 저만 쫓겨나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도쿠야마 부장님은 그대로 본사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김포공항에 도착해 리무진 버스에 몸을 실었을 때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모습은 솔직히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끝없이 이어진 회색빛 아파트 단지들은 마치 복사해서 붙여넣기라도 한 듯 똑같이 서 있었고 고개를 돌릴 때마다 도로는 공사 중이었죠. 크레인이 여기저기 솟아 있었고 서울에 다 도착했는데 거긴 공사 중이면서도 차량 통행이 되어서 버스가 지나가려니 다른 승용차들이 협조를 안 해줘서 10분 넘게 도로에서 못 움직이기도 했어요. 한국에 온 첫날부터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도쿄의 거리와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느끼게 되었어요. 도쿄는 좁아도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건물마다 개성이 넘치거든요. 작은 골목에도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늘어서 있어 도시 전체에 따뜻한 감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은 마치 거대한 콘크리트 숲에 내던져진 기분이었죠. 모든 게 똑같아 보였고 사람 사는 냄새보다는 차와 건물의 기계적인 냄새가 더 강하게 났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내가 왜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하지? 하는 생각만 가득했답니다. 서울지사 첫 출근 날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한국인 동료들이 밝은 얼굴로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지만 저는 그저 사무적인 미소를 지으며 최소한의 대답만 했죠. 업무에 필요한 대화만 나눴고 점심시간에는 늘 혼자 편의점에서 간단히 때웠어요. 회식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전부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회식이라니 그게 즐거울 수 있을까요? 거절한 건 당연했고 무엇보다도 제게 여기 한국이라는 곳은 그저 잠시 머물다 갈 임시 거처일 뿐이었으니까요. 물론 압니다. 지금 제 또래의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취업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애초에 한국을 좋아하던 사람이고 관심이 많으니까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한국어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지. 저와는 완전 다른 세상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냥 서울이라는 도시의 풍경도 사람들의 모습도 제 마음에는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들, 퇴근길 길거리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회사원들, 카페에 몇 시간씩 앉아 수다를 떠는 학생들까지. 도쿄 사람의 눈으로 본 서울은 무질서하고 시끄러울 뿐이었죠. 이게 정말 선진국이 맞나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달까요. 특히 대중교통은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도쿄 지하철에서는 통화하는 사람을 거의 볼 수 없거든요. 모두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차분하게 이동하는데 서울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통화하고 친구와 농담하며 웃고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한국인들도 그런 사람들에게 눈치를 주는 대신 그냥 무시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은 지하철 예절이 부족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는 회사 분위기도 낯설고 불편하기만 했어요. 도쿄 본사에서는 회의 중에 윗사람이 말하면 아랫사람은 절대 끼어들지 않았거든요. 모든 의견은 미리 여러 단계를 거쳐 조율한 후에야 조심스럽게 꺼내곤 했죠. 그래서 회의도 금방 끝났어요. 위에서 결정해주면 아래 직원은 따른다. 하지만 서울지사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인턴 사원조차 부장님 의견에 이건 다른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며 당당하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모습을 봤을 땐 말 그대로 문화 충격을 받았죠. 뭐 거기까진 좋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야기가 길어지고 회의를 몇 시간씩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날 결론이 못 나서 퇴근 후 회의가 또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해가 안 갔죠. 그래서 비효율이라고 느꼈어요. 한국인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다. 아랫사람도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오케이, 거기까지 좋은데. 그럼 효율적으로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 몇 달은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적응하지 못한 채 매일 밤 도쿠야마 부장님과 영상통화를 하며 도쿄를 그리워했죠. 서울은 그저 낯선 타지 하루빨리 떠나고 싶은 곳일 뿐이었어요. 주말에 부장님이 한국으로 오거나 제가 주말에 일본으로 가거나 해서 데이트를 하는 그 순간만 기다리며 그것 때문에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유독 힘든 하루였어요. 기획안이 3번이나 퇴짜를 맞았고 결국 밤 11시까지 야근을 했거든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에 왔는데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죠. 평소 같았으면 일본에서처럼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이나 도시락을 샀을 텐데 이상하게 서울에서는 편의점 음식이 잘 당기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동료가 해줬던 말이 떠올랐죠. 하니까 꼭 배달앱 한번 써봐. 여기는 일본하고 완전히 달라. 반신반의하며 스마트폰을 켰는데요. 화면 속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밤 11시 반이 넘었는데도 수백 개의 식당이 영업 중이었고 메뉴도 한식, 중식, 양식, 일식에 디저트와 과일까지 없는 게 없었죠.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거기다 예상 배달 시간은 25에서 35분. 정말 이 시간에 온다고? 의심부터 들더라고요. 그래도 호기심에 김치찌개 정식을 주문해봤어요. 뚝배기 사진 속 빨간 국물이 유난히 맛있어 보였거든요. 그래, 이왕이면 한국적인 음식을 먹어보자.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죠. 주문을 마치고도 한참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히 27분 뒤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 앞에 선 배달기사님은 땀이 송골송골 맺힌 얼굴로 웃으며 뜨거운 김치찌개와 공깃밥, 반찬 4가지가 담긴 봉투를 건네주셨죠. 음식은 하나도 식지 않았고 포장도 완벽했어요. 식탁에 앉아 밤 12시에 집에서 이렇게 따끈한 밥을 먹을 수 있다니. 일본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죠. 어쩌면 내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몇 달 동안 한국에서 지내면서 좋은 것들을 애써 무시하며 지내다가 결국엔 인정하게 된 순간이랄까요? 그랬던 순간이었던 거죠. 한국에선 안 될 것 같은 게 다 되던 그 모습을 지금까지 수십 차례 봐왔고 그걸 그냥 이제는 인정하게 된 거죠. 그냥 한국이 좋다는 걸 말이에요. 그 뒤로 제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은행 업무를 보러 갔을 때는 또 한 번 놀랐는데요. 일본에서 2주 가까이 걸리던 계좌 개설이 모바일 앱으로 단 10분 만에 끝났어요. 대출 상담도 한 달 이상 걸리던 절차가 한국에서는 당일에 결과가 나왔죠. 정말 믿기 힘든 속도였어요. 대출 받게 된 것도 정말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여기 직장 동료들 중 한국인들은 당연하고 일본인들까지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이자 지원 정책을 활용해 1금 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다들 어디 채권이나 주식, 심지어 코인에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3개월만 근무하면 신용대출이 된다 그래서 회사의 신용 덕분에 직원이라면 곧바로 대출이 나온다고 하길래 신청했고 회사에선 이자 지원을 해주니 3천만 원을 대출받아 그걸 어디 안 쓰고 그대로 채권에만 넣어놔도 4% 이자가 붙었어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저도 꼭 하겠다 마음먹고 있다가 과감하게 실행한 건데 대출이 당일에 바로 승인이 나버린 충격적인 경험을 한 거죠. 한국인들은 다 빠르고 효율적인 것, 이제는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를 사로잡은 건 택배 시스템이었는데요.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이 다음날 바로 도착했고 심지어 오늘 주문, 오늘 도착이라는 당일 배송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제 마음속에 있던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겉보기에는 시끄럽고 정신없어 보였던 한국이 사실은 놀랍도록 똑똑한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했던 제 편견이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적응하는 세네 달이 지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었죠. 한국이 좋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요. 그 뒤로 제 스트레스도 줄었고 한국에서 생활이 만족스러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진짜 변화는 한국에서 지낸 지 1년쯤 지났을 때 찾아왔어요. 제가 총괄하던 대형 캠페인에서 아주 큰 실수가 터졌거든요. 광고 인쇄물의 핵심 데이터가 잘못 들어가는 바람에 이미 찍어놓은 전단지 50만 장을 전부 버려야 했어요. 물류창고 바닥에 산더미처럼 쌓인 전단지를 직접 확인하는 순간 정말 다리가 풀릴 정도로 아찔하더라고요. 종이와 잉크 냄새가 코를 찌르고 포장 비닐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손해액이 얼마인지 가늠도 안 됐고 머릿속은 이미 최악의 상황으로 가득 찼어요. 일본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면 일단 경위서를 쓰는 것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관련자들을 불러서 잘잘못을 따지고 결제 라인을 다시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 문서를 만들고 그 끝없는 보고와 결제 과정에서 캠페인 일정은 하염없이 미뤄졌겠죠. 경위서 상단의 결제란에 상관들 여러 명에게 직접 도장을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그때마다 고개 숙여 30분씩 사죄를 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시작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실수가 확인된 지 1시간도 안 돼서 팀 메신저에 회의실로 모이라는 공지가 떴고 다들 빠르게 움직였죠. 회의실 공기는 무거웠지만 누구 하나 인상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 묻는 대신 먼저 상황부터 정리해보자는 말이 나왔죠. 칠판에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적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들을 하나씩 쌓아 올렸어요. 일본식이었다면 그 칠판은 금세 책임 소재를 따지는 지도가 됐을 텐데 여기서는 오히려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죠. 저녁이 깊어갈 무렵 팀장님이 회의실 공기가 너무 무겁다며 자리를 옮기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죠.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회의실 밖으로 나간다니요. 하지만 모두 익숙한 듯 가볍게 옷을 챙겨 회사 근처 치킨집으로 향했어요. 사실 이게 당연했던 게요. 우리는 정신없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느라 몇 시간째 회의실 안에 있었던 거고 저녁 먹을 시간이 된 거죠. 누구 하나 야근을 빠지는 사람 없이 치킨집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터졌고 그걸 해결해야 했으니 다들 책임감을 가지고 개인적인 약속도 취소하더라고요. 그렇게 치킨이 나오고 치킨을 먹으면서도 동시에 과장, 대리, 주임, 인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같은 목소리로 아이디어를 쏟아냈어요. 이게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냐 없냐가 기준이었죠. 그날 저는 한국식 문제 해결법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누군가의 잘못을 파헤치는데 시간을 쓰기보다 문제를 잘게 쪼개서 각자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나눠 갖는 방식이었죠. 한 동료는 잘못 인쇄된 전단지를 버리지 말고 환경 캠페인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고 다른 동료는 디지털 광고로 빨리 전환해서 잠재 고객을 확보하자고 말했어요. 디지털 쪽은 예산을 급히 재조정해서 새벽까지 시안을 만들고 다음날 바로 테스트를 돌리기로 했고요. 그 뒤의 일은 정말 빠르게 진행됐어요. 메신저에서는 격려의 이모티콘이 오갔고 공유 문서에는 진행 상황이 시간 단위로 업데이트됐죠. 그 다음 주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프라인의 손실을 디지털 쪽에서 상당 부분 만회했고 리사이클링 아이디어는 오히려 좋은 반응을 얻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계기가 됐어요. 결과가 아주 뛰어났던 건 아니지만 위기를 극복하기엔 충분했죠. 무엇보다 팀의 신뢰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회의에서는 책임을 묻는 대신 무엇이 이번 위기 대응을 가능하게 했는가를 간단히 정리하는 시간만 가졌어요.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함께 다시 일어섰는지를 공유하는 문화였죠. 그 무렵 저는 한국 직장의 다른 좋은 면들도 계속 발견하게 됐어요. 보고를 올리면 피드백이 빠르고 구체적으로 돌아왔고 실험적인 아이디어라도 근거만 있으면 일단 해보자는 분위기였죠. 메신저에서는 직급 뒤에 님을 붙여 서로 존중하면서도 의견을 낼 때는 직급이 벽이 되지 않았어요. 회식도 생각보다 자유로웠죠. 참석 여부를 물을 때 편하실 때 오세요라는 말이 항상 붙어 있었고 일찍 가야 하는 사람은 눈치 보지 않고 먼저 일어났어요. 한국 회식은 무조건 강압적일 거라는 제 선입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죠. 밤늦게까지 남은 사람들끼리는 업무 이야기가 아닌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그게 다음날 협업 효율을 놀랍게 높여주더라고요.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되니 메일 한 줄, 문서 한 칸을 쓰더라도 마음이 달라졌어요. 사건 이후 동료들이 저를 보는 눈도 달라졌어요.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그 실수를 딛고 더 나은 해결책을 함께 만든 팀원으로 인정해줬죠.
점심시간에 팀장님이 조용히 제 자리로 와서 고맙다고 덕분에 살았다며 맛있는 라멘집을 추천해주기도 했어요. 저는 그때 한국식 칭찬법을 배웠어요. 거창한 말 대신 필요한 순간에 툭 건네는 짧고 진심 어린 말, 그리고 다음 기회를 함께 열어주는 행동.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는 칭찬이었죠. 그리고 제가 일본식으로 고개 숙여 30분 동안 사죄하는 대신 그냥 실수를 만회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자체가 사과였고 반성이었습니다. 말 대신 행동이 중요한 것이 세상의 진리인데 그걸 한국은 할 수 있었고 일본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건은 제 안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문제의 원인을 파고들던 시선에서 해결의 가능성을 먼저 찾는 시선으로, 완벽을 위해 멈춰서는 대신 개선을 위해 한 발 나아가는 방식으로요. 한국의 속도는 조급함이 아니라 시간을 아껴 더 중요한 본질에 집중하려는 마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치킨집 테이블 위에서 반짝이던 아이디어 메모 조각들이 제 인생의 방향을 알려준 작은 나침반처럼 느껴졌죠. 그렇게 1년을 경험하며 한국에서의 삶은 만족을 넘어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동시에 한국의 사계절은 제 삶을 더 깊게 만들어 주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단지 풍경의 변화가 아니라 도시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표정, 식탁 위 메뉴와 옷차림, 대화의 주제까지 완전히 바꿔놓더라고요. 일본에도 사계절이 있지만 겨울엔 한국처럼 눈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한국의 조금 추운 가을 날씨 정도밖에 안 돼요. 여름엔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덥고 길죠. 제가 한국의 사계절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표현하면 한국인들은 일본도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아니냐며 의아해하지만 약간 다른 사계절 같아서 저는 한국의 매력을 느끼게 된 거예요. 우선 봄 날씨는 가장 먼저 제 마음을 흔들었는데요. 여의도 윤중로를 처음 걸었을 때였어요. 벚꽃잎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하얗게 반짝였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비가 내렸죠. 길가에는 솜사탕과 딸기 음료를 파는 푸드트럭이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여름은 단연 한강입니다. 퇴근 후에도 강가에는 돗자리와 작은 랜턴들이 별처럼 깔렸죠. 강바람이 땀을 식혀주고 멀리 다리 위로 지나가는 지하철 불빛이 반짝였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 넓은 공원에서도 배달이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앱 화면에 라이더 아이콘이 제 돗자리 위치로 다가오는 걸 보며 도시 전체가 거대한 생활 공간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실감했죠. 종이컵에 담긴 맥주 거품이 살짝 넘칠 때 도시가 제게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이제 좀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장마철의 서울도 인상 깊었는데요. 며칠씩 내리는 비에도 도시의 분위기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비를 입은 배달 라이더들이 조심스럽게 지나갔고 지하철역 안은 쾌적했죠. 비 오는 날의 서울은 조용히 살아 움직이는 기계처럼 규칙적이었고 그 안정감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가을은 다채로운 색으로 기억돼요. 하늘은 유난히 높았고 거리 축제에 가보니 모든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한국의 풍경. 일본에서라면 남에게 피해를 줄까봐 먼저 걱정했을 상황들이 여기서는 함께 즐기는 자연스러운 질서가 되더라고요. 그 가을엔 북한산에도 올랐는데요. 등산로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김밥 한 줄을 건네며 고생한다고 웃어주셨을 때 저는 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어요. 한국의 산에서는 낯선 사람에게도 물을 나누고 초콜릿을 건네며 잠깐의 동료가 되어주었죠. 내려오는 길에 마신 따끈한 국물 한 모금에 서울이라는 도시가 단지 빠른 속도만이 아니라 사람의 체온으로 움직이는 곳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겨울은 반짝이는 빛으로 다가왔어요. 명동과 을지로 거리에 걸린 조명이 차가운 공기를 부드럽게 물들였죠. 무엇보다 잊지 못할 겨울은 김장 체험이었는데요. 동료의 가족이 김장을 한다며 초대해줬거든요. 다 함께 절인 배추에 빨간 양념을 버무리면서 부엌 창문에 서린 김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일을 마치고 갓 지은 밥에 보쌈을 싸먹으며 수고했다고 인사를 나눌 때 거기엔 형식적인 예의가 아닌 삶의 진심이 있었어요. 저는 그날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이 도시에서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고, 이 도시의 작은 한 조각은 나의 것이라고 조용히 확신했어요. 사계절을 겪으며 깨달은 건 한국에서 계절은 단지 시간이 흐른다는 표시가 아니라 삶의 리듬 그 자체라는 사실이었어요. 봄에는 설레고 여름에는 자유롭고 가을에는 여유롭고 겨울에는 따뜻해졌죠. 그 리듬에 맞춰 사람들은 일할 땐 깊게 몰입하고 쉴 땐 아낌없이 즐겼어요. 그래서일까요? 한국의 빨리빨리는 단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잘 쓰기 위한 그들만의 리듬 같았어요. 저는 그 리듬 속에서 저를 몰아붙이던 옛 습관을 조금씩 내려놓았고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구분하는 눈을 갖게 되었죠.
봄밤 벚꽃 아래서 여름바람 부는 한강 둔치에서 가을빛으로 물든 산길에서 겨울 김장 독앞에서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저를 한국에 붙잡아 두었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도시의 표정이 달라지고 그 표정 속에서 제 표정도 달라졌죠. 어느 순간 사진 속 제 얼굴에 낯선 여유가 깃들었고 웃음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한국의 사계절은 제게 풍경이 아니라 살아가는 법 그 자체였어요.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서울 생활은 제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었고 회사에서도 이제는 일본에서 온 직원이 아니라 우리 팀 하니카로 불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 마음을 다시 흔드는 소식이 날아왔어요. 바로 도쿄 본사에서 복귀 명령이 내려온 거였죠. 처음에는 이메일 제목만 보고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드디어 돌아가야 하는구나.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죠. 복귀 통보에는 파격적인 조건이 달려 있었는데요. 과장 승진에 연봉 15% 인상, 그리고 도쿠야마 부장님과의 관계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약속까지. 2년 전 제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조건들이었어요. 예전 같았다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짐을 쌌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도 설레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언가 묵직한 것이 가슴을 짓눌렀죠. 저녁 회식 자리에서 이 소식을 동료들에게 전했을 때 모두 축하한다며 박수를 쳐줬어요. 하지만 그 축하의 말 속에 이런 질문이 섞여 있었죠. 하니카, 근데 진짜로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 말이 제 가슴에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어요. 순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죠. 집으로 돌아와 불 꺼진 방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네온사인 불빛과 배달 오토바이의 빨간 불빛이 밤거리를 가로지르고 있었죠. 2년 전 처음 도착했을 땐 이 불빛들이 낯설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이 불빛 하나하나에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겨 도시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다음 날 저는 일본인 직원 야나키 과장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과장님, 만약 일본 본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는 웃으며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하더라고요. 조건이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음껏 아이디어를 내고 동료들이랑 솔직하게 웃으면서 지낼 수 있을까요? 저는 별로예요. 애초에 한국으로 입사하기도 했고 저라면 안 가요. 그 대답이 제 마음을 정확히 짚어줬어요. 조건보다 중요한 건 자유였던 거죠.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실수에도 함께 해결해주는 동료들이 있는 자유. 일본의 안정된 조건은 화려한 포장지 같았지만 그 안에는 제 꿈과 자유를 담을 공간이 없었어요. 며칠 뒤 도쿄 본사에서 다시 한번 복귀 요청이 왔어요. 이번에는 더 강력한 조건을 내걸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팀 회식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남겠습니다. 순간 모두가 놀라 술잔을 내려놓았어요. 정말? 도쿄에서 그렇게 좋은 조건을 줬다더니 왜? 그리고 한국지사는 일본 본사와는 독립법인이라 강제로 인사발령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한국지사에서 평판이 좋아서 한국지사에서는 내심 제가 안 갔으면 했기 때문에 제가 불이익을 받을 일도 없으니까 오직 제 선택에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남기로 한 거죠. 그날 밤 저는 도쿠야마 부장님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어요. 서울에 남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2년 전에는 벌을 받으러 이곳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해방되기 위해 온 거였다는 걸 깨달았다며 우리 관계도 이젠 해방했으면 좋겠다고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가 이별을 통보하다니 울음이 났죠. 그렇지만 좌절스럽진 않았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낯설고 차갑게만 보이던 서울은 이제 제게 가장 따뜻한 집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쫓겨난 사람이 아니라 제 의지로 이곳을 선택한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진짜 선진국은 높은 빌딩이나 비싼 차가 많은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자유롭게 꿈꾸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서로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나라라는 것을요. 한국은 바로 그런 나라였다는 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